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Y뉴스 이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요 정현주 전 화성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Y뉴스 독자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주이고요. 화성시 6대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화성시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된 건데요. 이후에 시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서 좀 공부를 했고,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 2년 6개월 정도 집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2년 6개월 동안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표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크기나 이게 두께나 무게가 휴대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내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소재가 지방자치예요. 네. 그걸로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제목을 정하고 지방자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제 사회적 삶의 운영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이제 사회,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바로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해주는 대로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방자치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문제의식은 그래서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되게 명언이 있으셨어요. 지방자치의 궤적은 민주주의와 같이 간다. 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그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더 이렇게 새롭게 형성한다,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말씀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40대,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지방자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자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지방자치 중단 시기에 공교육 과정에서 자치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했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배우기는 했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배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이든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독자분들께서 뭐 지방자치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오판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 석사 논문을 쓰실 때 논문을 100편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시죠?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기초의원님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도 오래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또 시민이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연관성 무엇일까요? 연관성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있죠.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건데, 주민의 참여가 없다라면 지방자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이분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참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민단체 활동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또 실천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뭐 관심이 없는 분야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의제를 찾고 토론하고 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참여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민주주의 그게 예. 왜 한숨을 쉬시나요? 갑자기 한숨을. 네, 참여 민주주의. 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방자치 관련해서 기초의원 최근에 많죠. 네.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화성시 의회에서도 있었고, 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타 지자체에서도 있었는데, 기초의원 윤리성 자질 문제 이런 거 아주 화두가 계속되고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견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부산의 어떤 시의원이 뭐 질문을 하고 딩동댕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 갔다고 질의응답을 이끌어 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좀 당황했어요. 어디에서 딩동댕을 했다는 거예요? 실국장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딩동댕 정답을 맞췄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딩동댕을 하셨다고 육성으로요? 네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지방 의원님들의 자질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생업이라는 장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장이 달라졌으면 이 새로운 장에서 펼쳐질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나 자기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도 뭐 의정활동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학습되지 기초적인 것도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네네. 이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학습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네네. 이분들의 그 뇌 속에 지방자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식적으로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그 의회의 인사권, 그 다음에 조직권, 그리고 예산권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에 그런 주도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단체장님이 갖고 계시는 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하려면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사권이. 그런데 현재 그 모든 것을 권한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분들이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방자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 설명에 의하면 그 지자체의 장과 그 몇몇 소수분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뭐 과두제 비슷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그 과두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두제 성격을 가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직접 참여만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대의민주주의만으로도 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절충해가면서 방향을 모색해가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또 조례에 또 중점을 두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뭐 법치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야 그게 법이야 뭐 이렇게 해서 법은 많이 알고 헌법도 많이 들어보는데 조례는 사실 잘 모를 것 같고 네, 네. 조례가 뭔지 또 조례가 왜 중요한지 네. 또 시민들께서 왜 조례를 알아야 하실까요?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너무나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라는 거는 자치법규라고도 해요. 자치법규. 예, 이제 중앙 국회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보통 법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만드는 건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가지조를 써요. 그래서 중심이 아닌 하나의 이제 줄기라는 그런 의미를 줄기.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네. 네. 말이 좀 맞잖아요. 중앙정부에 딸려 있는 하나의 가지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조례를 근거로 일을 하셔야 하고 의원님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조례로 끝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처음부터 거죠. 끝까지 다 조례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 하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민단체들도 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아니면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좀 바라는 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시기에 네. 사실 뭐 저희 뭐 예산학교 주민참여위원 해가지고 뭐 예산학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조례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알면 예산이 보인다. 그렇죠.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네. 조례가 먼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례를 더 중심에 두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분석하다 보면 그냥 예산은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진짜 보여요? 네, 보이죠. 왜냐하면 예산은 사실 그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정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책을 규정하는 게 조례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의 그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을 보려면 예산은 빼고 이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만 봐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사업은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책의 근간은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예산하면은 그냥 규모만 딱 뭐 얼마야, 뭐 몇 억이야, 몇 주야 이런 걸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러시는데 정책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책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 원래는 2,500페이지, 그러니까 원고지 200자, 2,500매? 네. 2,500매였다고 합니다.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320 몇 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원고가 이제 반토막이 나서 1,250매로 이렇게 줄이셨대요. 그래서 집필에만 2년 6개월여를 투자를 하셨어요. 책을 내는 과정 어떠셨는지 또 이제 앞으로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책을 쓰는 과정, 출판하는 과정, 그 전에 글쓰기는 모두에게 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위안을 좀 삼고 있고요. 네. 사실 내가 어떠한 책을 내고 어떠한 글을 쓰든지 아마도 그 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에 영혼이 담겨 있다. 네.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이 보기에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한 사람의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혼합된 결정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도 이제 저에게는 그런 책이고요. 앞으로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글을 쓴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면 결국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글은 시간을 먹고 연구로 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너무 멋있는데 너무 네, 아프다. 네, 시간을 먹고 연구로 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막 숨을 못 쉰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이 글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지점만 보시고 매일매일 글을 쓰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반드시 책으로 출판이 될 겁니다. 네. 책이 딱 나왔을 때 어떤 네, 네. 기분이셨어요? 딱 처음 엔초에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책을 처음 딱 받았는데 굉장히 담담했어요. 이 책 네, 네, 너무 네. 표지 너무 담담하셨어요. 제가 제 특징이 뭐냐면 직감적으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느껴지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담담해져요.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네. 몇 번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마음의 동료가 뭐 있거나 환희, 뭐 격정적인 감정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내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를 또 완성해냈구나라는 그런 담담함. 그리고 사실 책이라는 건 출판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내 책을 읽고 이제 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에 대한 내 글에 대한 책임감이 더 막중했기 때문에 마냥 환희와 기쁨에 들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 책은 굉장히 부족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류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죠. 네. 네, 이 책의 예상 독자 어느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까요, 의원님? 작가의 욕심은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범위를 조금 좁혀보자라면 일단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직 공무원. 네,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방 의원님들은 다 필독으로 좀 읽고 필독으로? 네. 교과서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부족하죠. 한 권으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책이 계기가 되어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책을 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하기관 하면 어디일까요? 어디를 말씀하세요? 문화재단. 문화재단. 네. 문화 말고 자치까지, 지방자치까지. 네. 또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공사. 도시공사. 네, 많죠. 도서관도 포함될까요? 네, 도서관도 포함이 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공만 잘 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전공을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라는 범주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분들, 제가 여기 서문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조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몇 줄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보면은 4년 내내 낮에는 의정 활동을, 밤에는 지방자치를 학습하며 숨가쁜 일상을 보냈다. 그 중압감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게 임기를 마치고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4년 동안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경험에 대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으나 임기를 마치고 난 후 지난 시간에 대한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의미를 제대로 구성해내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삶에 대한 전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의식이 상당히 컸었다. 이런 통찰이 세상에나 있을 수 있나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도 삶을 정립하기 위해서 또 이 책을 쓰셨다고 하십니다. 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외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 그다음에 향후 활동 계획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거죠.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된다라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또 거론이 되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힘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하면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실천하는 시민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 눈앞에서 정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서로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길을 모색해 가는 거죠. 탐색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지혜롭고 올바른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 그래야만 그 안에 비전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천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반성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일회용품을 안 쓰고 싶었는데 일회용품을 2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안 써야지 라고 또 반성하는 거죠. 집에 가면서. 예, 저는 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또 의원님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의원님 네.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들으려면 출판사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출판사 여기 정한책방, 정한책방, 네. 정한책방으로 네. 출판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태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연락이 가능할 거예요. 네. 아, 그 대전에 무슨 독자분께서 연락을 하셨다고. 벌써 이게 베스트셀러 소블류인가요? 어디서 또 베스트셀러로 네, 선정이 되고 또 독자분이 벌써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의 타임라인을 검색을 해보니 뭐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참여시민이셨군요. 네, 이렇게 글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제 친구 수락을 하고 제가 타임라인에 글을 남겼어요. 반갑습니다. 친구 돼서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이거를 벌써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큰 힘을 받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정말 글 쓰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블로그에 서평을 쓰시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모시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이 책이 밑거름으로 저는 쓰여졌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자치분권 시대라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의 자치분권 이 상황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작은 공동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분들에게 같이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이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미약하지만
주민자치 또는 참여하는 시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침반 있습니다.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참여 시민, 또 네. 실천하는 시민, 네. 또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궁금한 시민분들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네, 네. 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책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보면은 뭐 자기 결정적인 삶, 이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네. 이렇게 노예제도부터 해가지고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뭐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주인, 자기 삶에서 주인으로 살기.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도 나오고 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이거 시간 날 때 진짜 정독을 한번 한 2번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치라는 것은 자기 통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라면 그건 이제 자기를 통치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를 보면서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쭉 보면 그 문제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재에 있죠. 그렇죠. 그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가? 그렇죠. 물론 상호작용하지만 예를 들면 뭐 마약을 해서 하루아침에 몰락한다던가 그런 경우. 음주운전을 해서 하루아침에 몰락한다던가 이런 것. 그래서 자치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고 자율성 내에서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로부터 자치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진 그리고 시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집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정수기 물을 마시고 그리고 공기 정화기 틀어놓고 24시간 있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창문 열고 밖에 나가면 공기 다 오염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다 덮여 있고 팩트 폭력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네. 사회적 조건들은 우리가 만든 결과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감동적이네. 자치는 자기 통치도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현주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되게 싱크탱크냐 하시면은 그 화성시 조례 말씀드려도 돼요? 플라스틱? 네. 그 화성시 전 시의원님이셨으니까 화성시 축제할 때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안을 제언을 하셨어요. 네, 제안했어요.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만큼 싱크탱크십니다. 앞으로도 네. 또 논문도 쓰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활동이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공적 영역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